그날은 이상하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하루였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희끄무레했고 바람도 없었다. 그런 날이었다. 소리 없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나는 커피를 끓이고 있었다. 물이 끓는 소리, 컵을 꺼내는 소리, 숟가락이 바닥에 닿는 소리. 모든 것이 익숙했다. 그 익숙함 속에서 나는 오래전부터 이렇게 살아왔다는 사실을 새삼 떠올렸다. 혼자라는 것.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하나의 상태였다. 전화벨이 울렸을 때 나는 그것이 어떤 소식일지 짐작하지 못했다. 아니, 짐작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했다. 수화기 너머 목소리는 낯설지 않았지만 반갑지도 않았다. 그 목소리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다.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어떤 반응을 해야 할지 몰랐다. 울어야 할까? 놀라야 할까? 슬퍼해야 할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것도 오지 않았다. 다만 커피 잔을 든 손이 조금 떨렸고 그것조차 금방 멈췄다. 나는 그저 그렇군요라고 말했던 것 같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나는 한동안 그대로 서 있었다. 방 안은 여전히 조용했고 햇빛은 여전히 희미하게 들어왔다. 세상은 변하지 않았다. 그가 죽었다는 사실이 내 일상에 아무런 균열도 만들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것이 더 이상했다. 이미 끝났다고 믿었던 이름이 다시 마음속에서 조용히 움직이기 전까지는 전 남편? 그 단어는 오래전부터 과거형이었다. 우리는 법적으로 남이 되었고 나는 그 사실을 받아들였다. 아니, 받아들였다고 믿고 있었다. 이혼 후 그를 마주친 적은 없었다. 소식을 들은 적도 궁금해한 적도 없었다. 그는 내 삶에서 지워진 이름이었고 나 역시 그의 삶에서 사라진 존재였을 것이다. 그런데 죽음은 끝난 관계에도 다시 번호표를 붙이는 일이었다. 그가 살아있을 때는 완전히 끊어졌다고 믿었던 줄이 그가 죽고 나니 다시 팽팽해지는 느낌이었다. 며칠 동안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살았다. 장을 보러 갔고 청소를 했고 TV를 켰다 껐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든 행동이 조금씩 느려졌다.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무언가가 계속 맴돌고 있었다. 그것은 슬픔은 아니었다. 그보다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을 때 나는 먼지 냄새 같은 것이었다. 익숙하지만 불편하고 낯설지만 외면할 수 없는. 장례식장에는 가지 않았다. 갈 이유도 가지 않을 이유도 분명하지 않았지만 나는 가지 않기로 했다. 그곳에 내가 서 있을 자리는 없다고 생각했다. 유족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한 타인도 아닌 애매한 관계. 그 애매함 속에 서 있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날 집 안에 있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거리는 평온했고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걷고 누군가는 전화를 하고 있었다. 그 풍경 속에서 나만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전화가 또 한 번 울렸다. 이번에는 전 시어머니였다.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을 느꼈다. 그분은 차분했고 예의 바른 말투였다. 그러나 그 차분함이 오히려 불안하게 느껴졌다. 그분은 만나자고 했다. 급하게가 아니라 시간이 될 때 편하게 만나자고 했다. 나는 이유를 묻지 않았다. 묻는다고 해서 진짜 이유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저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고 며칠 뒤 만남의 날짜가 정해졌다. 약속 장소는 조용한 찻집이었다. 사람들이 많지 않고 대화가 방해받지 않을 만한 곳. 그곳을 선택한 것도 그분이었다. 나는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다. 찻집 안은 따뜻했고 은은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바라보며 나는 왜 이 자리에 나왔는지 생각했다. 호기심 때문이었을까? 의무감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거절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었을까? 명확한 답은 없었다.
그분이 들어왔을 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었지만 낯설지는 않았다. 세월이 흘렀고 그분도 나이가 들었지만 어딘가 변하지 않은 무언가가 있었다. 우리는 짧은 인사를 나눴다. 반가움도 어색함도 아닌 그저 형식적인 예의였다. 그리고 자리에 앉았다. 차가 나왔고 우리는 각자 잔을 들었다. 그분은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다. 나 역시 침묵을 깨지 않았다. 몇 분이 흘렀을까? 그분은 천천히 조심스럽게 말하기 시작했다. 아들 이야기를 꺼냈다. 그가 어땠는지, 마지막 몇 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그가 무엇을 남겼는지. 나는 듣고만 있었다. 그 이야기 속에 내가 끼어들 여지는 없었다. 나는 이미 그의 삶에서 빠져나온 사람이었고 그 이후의 시간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가끔 그러셨군요라고 짧게 대답했다. 그분의 말투는 담담했다. 슬픔을 억누르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무감정한 것도 아니었다. 다만 정리된 느낌이었다. 마치 오래 생각한 끝에 이 자리에 나온 것 같은. 그리고 어느 순간 그분은 말을 멈췄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짧았지만 무겁게 느껴졌다. 나는 그분이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알 수 없었다. 아니, 어렴풋이 짐작은 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다. 그분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두껍지 않았고 평범한 흰색 봉투였다. 그것을 테이블 위에 조용히 놓으며 그분은 말했다. 이건 당신께 드리고 싶은 것이라고. 나는 봉투를 쳐다보았다. 손을 뻗지 않았다. 그분은 서두르지 않았다. 그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말을 이었다. 아들이 남긴 것 중 일부를 당신에게 전하고 싶다고 했다. 법적으로 당신의 몫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때 가족이었으니까. 그 말을 들으며 나는 묘한 감정을 느꼈다. 고마움도 부담도 아닌 설명하기 어려운 무게였다. 봉투 안에는 숫자가 적힌 종이가 들어있을 것이다. 그 숫자가 얼마일지 나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나는 봉투를 보면서도 여전히 손을 뻗지 않았다. 그것을 여는 순간 무언가가 달라질 것 같았다. 무엇이 달라지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는 느낌이었다. 그분은 재촉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기다렸다. 찻집 안은 여전히 고요했고 어디선가 잔잔한 음악이 흘렀다. 나는 천천히 봉투를 집어들었다. 생각보다 가벼웠다. 종이 한 장의 무게. 그러나 그 안에 담긴 것은 종이보다 훨씬 무거울 것이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예상대로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다. 거기에는 간단한 문장 몇 줄과 하나의 숫자가 적혀 있었다. 10억? 그 숫자를 보는 순간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10억이라는 돈. 그것은 내가 평생 한 번도 손에 쥐어본 적 없는 금액이었다.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크기였다. 나는 종이를 든 채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분은 내 표정을 읽으려 하지 않았다. 그저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다. 이건 아들이 남긴 재산의 일부라고. 법적으로는 당신 몫이 아니지만 그래도 한때는 가족이었으니 이 정도는 받으셨으면 좋겠다고. 그 말은 논리적이었다. 합리적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어딘가 이상했다. 나는 이미 오래전에 그 가족에서 빠져나온 사람이었다. 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그런데 지금 다시 그 안으로 끌려 들어가는 느낌이었다. 10억이라는 숫자가 보이지 않는 줄처럼 나를 묶고 있었다. 나는 종이를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이건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그분은 고개를 저었다. 거절하지 말라고. 이건 당신이 받아야 할 몫이라고 했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이건 몫이 아니라 제한이라는 것을. 그리고 모든 제한에는 보이지 않는 조건이 따라온다는 것을. 왜? 저한테 이러시는 건가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분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마치 오래 준비한 대답처럼 말했다.
미안했다고. 그때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했다고. 아들도 자신도 당신에게 좋은 가족이 아니었다는 걸 안다고. 그래서 이렇게라도 무언가를 전하고 싶었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이건 사과였을까? 아니면 면죄부였을까? 혹은 그저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었을까?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분의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도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이 돈을 받는 순간 나는 무언가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용서를 해야 할까? 이해를 해야 할까? 아니면 그저 받아들여야 할까? 나는 혼란스러웠다. 그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차를 마시며 내 대답을 기다렸다. 그 기다림은 강요가 아니었지만 동시에 압박이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거리는 여전히 평온했다.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 아무도 이 찻집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알지 못했다. 나는 다시 종이를 집어들었다. 10억? 그 숫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변하지 않았고 사라지지도 않았다. 그리고 그 숫자를 보면 볼수록 나는 묘한 질문에 사로잡혔다. 이 돈은 대체 무엇인가? 보상인가? 위로인가? 아니면 침묵의 대가인가? 나는 그 질문에 답할 수 없었다. 그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시간을 드리겠다고 했다. 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천천히 생각해 보라고 했다. 그리고 연락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분이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문이 닫히고 찻집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테이블 위에는 봉투만 남아 있었다.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차는 식었고 음악은 여전히 흘렀다. 나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다. 10억이라는 돈이 내 삶을 어떻게 바꿀지 나는 상상할 수 있었다. 빚이 있다면 갚을 수 있을 것이다. 노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알고 있었다. 이 돈을 받는 순간 나는 무언가를 잃게 된다는 것을. 그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분명히 있을 것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길게 느껴졌다. 평소와 같은 길이었지만 모든 풍경이 낯설었다. 사람들의 얼굴도 건물의 모습도 심지어 내 발걸음조차 어색했다. 집에 도착해서도 나는 한동안 현관에 서 있었다. 불을 켜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나는 그저 숨을 쉬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많은 생각을 했다. 전 남편과의 기억이 떠올랐다. 처음 만났을 때, 결혼했을 때, 행복했던 순간들, 그리고 무너지기 시작했던 순간들. 모든 것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다. 그리고 그 기억 끝에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이 있었다. 그날 나는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다. 다시는 그 사람과 그 가족과 엮이지 않을 거라고 믿었다. 그런데 지금 10억이라는 숫자가 다시 우리를 묶고 있었다. 새벽녘 나는 부엌으로 나와 물을 마셨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고 거리는 고요했다. 나는 테이블에 앉아 봉투를 다시 꺼내보았다. 10억? 그 숫자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다. 며칠이 지났다. 나는 평소처럼 살았다. 장을 보고 청소를 하고 TV를 봤다. 그러나 모든 행동 속에 그 숫자가 따라다녔다. 설거지를 하다가도 산책을 하다가도 심지어 잠들기 직전에도 10억? 그것은 숫자가 아니라 질문이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나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다. 별다른 이유는 없었다. 그저 무언가를 찾는 척하며 과거를 들여다보고 싶었던 것 같다. 서랍 깊은 곳에는 오래된 사진 몇 장이 있었다. 결혼식 사진은 아니었다. 그보다 더 전 우리가 그냥 연인이었을 때의 사진들이었다. 어디선가 찍은 스냅 사진. 웃고 있는 얼굴들. 지금 보면 어색하고
낯설고 그러나 분명히 진짜였던 순간들. 나는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그때를 떠올렸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우리는 왜 함께였고 왜 헤어졌을까? 답은 간단했다. 사랑했고 그리고 사랑이 끝났다. 그게 전부였다. 특별한 이유도 극적인 사건도 없었다. 그저 서서히 조용히 우리는 멀어졌다. 말다툼이 잦아졌고 침묵이 길어졌고 결국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다. 이혼은 담담했다. 슬프기보다는 끝내야 할 일을 끝낸다는 느낌이었다. 서류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고 법원에 제출했다. 그리고 그걸로 끝이었다. 아니, 끝이라고 생각했다.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으며 나는 생각했다. 그때 정말로 끝났다면 지금 이 혼란은 무엇인가? 10억이라는 돈이 없었다면 나는 그의 죽음을 그저 하나의 소식으로만 받아들였을까? 아마 그랬을 것이다.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은 그저 지나가는 정보. 그런데 돈이 개입하는 순간 모든 것이 복잡해졌다. 끝났다고 믿었던 관계가 다시 살아났고 정리됐다고 생각했던 감정이 흔들렸다. 나는 이 돈을 받아야 할까? 그 질문은 단순해 보였지만 실은 여러 질문을 품고 있었다. 이 돈을 받는다는 건 그를 용서한다는 뜻일까? 아니면 그 가족을 받아들인다는 뜻일까? 혹은 그저 현실적인 선택일 뿐일까? 나는 알 수 없었다. 며칠 뒤 나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다. 특별히 고민을 털어놓으려고 만난 건 아니었다. 그저 평범한 일상 속에서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었다. 우리는 조용한 식당에 앉아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친구는 최근에 손주를 봤다며 즐거워했고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웃었다. 그러다 문득 친구가 물었다. 요즘 무슨 일 있냐고. 얼굴이 피곤해 보인다고. 나는 잠시 망설였다. 이 이야기를 꺼내야 할까? 꺼낸다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해야 할까? 결국 나는 대충 얼버무렸다. 그냥 잠을 못 잤다고, 별일 아니라고. 친구는 더 묻지 않았다. 그저 푹 쉬라고, 몸 관리 잘하라고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속으로는 생각했다.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할 수 있을까? 친구에게 말한다면 뭐라고 할까? 10억을 준다는데 받아야 할지 모르겠어. 그렇게 말하면 친구는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당연히 받아야지. 왜 고민해? 혹은 그 돈 받으면 끝이 아니야. 조심해. 어느 쪽이든 나는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할 것 같았다. 왜냐하면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돈은 그저 표면이었고 진짜 문제는 그 아래에 있었다. 관계, 끝남, 용서, 그리고 나 자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공원을 지나쳤다. 날씨는 쌀쌀했고 사람들은 두꺼운 옷을 입고 있었다. 나무는 잎을 거의 다 떨어뜨렸고 바닥에는 낙엽이 쌓여 있었다. 나는 벤치에 잠시 앉았다. 주변은 고요했고 가끔 바람이 불었다. 그 바람 속에서 나는 과거를 떠올렸다. 전 시어머니와의 관계. 그분은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 그렇다고 좋은 사람도 아니었다. 그저 평범한 시어머니였다. 결혼 초기 그분은 나를 환영했다. 따뜻하게 대해줬고 명절 때마다 음식을 챙겨줬다. 나 역시 그분을 존중하려 노력했고 며느리로서 역할을 다하려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균열이 생겼다. 사소한 일들이었다. 말투, 시선, 기대. 그분은 내가 어떤 며느리이길 바랐고 나는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아들과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을 때 그분은 내 편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아들 편만 든 것도 아니었다. 그저 중립을 지키려 했다. 그것이 오히려 더 외롭게 만들었다. 이혼할 때 그분은 말리지 않았다. 만류하지도 응원하지도 않았다. 그저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마지막으로 인사를 나눴을 때 그분은 이렇게 말했다. 고생 많았어요. 그게 전부였다.
나는 그 말이 위로인지 형식인지 알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이후 우리는 완전히 남이 되었다. 연락도 소식도 없었다. 그런데 지금 그분이 다시 내 앞에 나타났다. 10억을 들고. 나는 그 의미를 곱씹었다. 그분은 왜 나에게 이 돈을 주려는 걸까? 정말로 미안해서일까? 아니면 정리하고 싶어서일까? 혹은 다른 이유가 있을까? 나는 알 수 없었다. 사람의 마음은 복잡했고 그분의 마음은 더욱 그랬다. 벤치에서 일어나 다시 걷기 시작했다. 해가 기울고 있었고 거리에는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다. 집에 도착해서 나는 다시 봉투를 꺼내 보았다. 10억? 그 숫자는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숫자가 주는 무게는 날이 갈수록 무거워졌다. 나는 종이를 접어 다시 봉투에 넣었다.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조금은 마음이 편해졌다. 그날 밤 나는 꿈을 꿨다. 전 남편이 나왔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나 역시 침묵했다. 우리는 그저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거리는 가깝지도 멀지도 않았다.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았지만 나는 뻗지 않았다. 그도 마찬가지였다. 그렇게 한참을 서 있다가 그는 천천히 돌아섰다. 그리고 멀어져 갔다. 나는 그를 붙잡지 않았다. 그저 지켜보았다. 그의 뒷모습이 점점 흐려지고 결국 사라졌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나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슬픔 때문인지 그리움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그저 그 눈물을 닦고 다시 잠들려 애썼다. 그러나 잠은 쉽게 오지 않았다. 2주가 지났을 때 전 시어머니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다. 문자였다. 짧고 정중한 문장이었다. 시간이 되시면 연락 주시라고. 급하지 않으니 천천히 생각해 보시라고. 나는 그 문자를 읽고 한참을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았다. 답장을 해야 할까?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을 끌어야 할까? 결국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여전히 알 수 없었다. 그날 오후 나는 오랜만에 산책을 나갔다. 평소보다 멀리 천천히 걸었다. 거리는 평온했고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을 살고 있었다. 누군가는 강아지를 산책시키고 누군가는 전화 통화를 하며 걷고 있었다. 나는 그 풍경을 보며 생각했다. 저 사람들도 각자의 고민이 있을까? 나처럼 답을 찾지 못한 질문을 안고 살아가고 있을까? 아마 그럴 것이다. 모두가 각자의 무게를 지고 살아간다. 다만 그 무게가 무엇인지는 서로 알 수 없을 뿐이다.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바라보며 나는 핸드폰을 꺼냈다. 전 시어머니의 문자가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나는 그 문자를 지우지 않았다. 그렇다고 답장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대로 두었다. 커피를 마시며 나는 또다시 생각에 잠겼다. 10억이라는 돈이 내 삶에 들어온다면 무엇이 달라질까? 물질적으로는 분명히 많은 것이 달라질 것이다. 경제적 여유가 생기고 노후 걱정이 줄어들고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무언가를 잃게 될 것이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분명히 있을 것이었다. 자존심일까? 독립성일까? 아니면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이라는 믿음일까? 어쩌면 그 모든 것일지도 모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예전에 살던 동네를 지나쳤다. 결혼했을 때 살던 그곳. 오랜만에 보는 풍경이었지만 낯설지 않았다. 골목길, 슈퍼마켓, 작은 공원.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나는 잠시 그 앞에 서서 과거를 떠올렸다. 그때 나는 행복했을까? 아마 그랬을 것이다. 적어도 처음에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설렘, 함께한다는 안도감, 미래에 대한 기대, 그런 감정들이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그 감정들은 조금씩 발해갔다.
설렘은 익숙함이 되었고, 안도감은 답답함이 되었고,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었다. 우리는 서로를 탓하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멀어졌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다. 그저 맞지 않았을 뿐이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받아들인 뒤에도 오랫동안 빈자리가 남았다. 지금도 가끔 그 빈자리가 느껴진다. 특히 조용한 밤 혼자 있을 때 외롭다는 것과는 조금 다른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함. 그 공허함 속에서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정말로 혼자가 편한 걸까? 아니면 그냥 익숙해진 걸까? 답은 여전히 명확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나는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다. 결혼 생활 중에 썼던 일기들이 있었다. 펼쳐보니 낯선 필체가 보였다. 내 글씨였지만 지금과는 조금 달랐다. 더 또렷하고 더 힘이 있었다. 일기를 읽으며 나는 그때의 나를 만났다. 고민하고 갈등하고 때로는 행복해하고 때로는 슬퍼하던 나. 그 나는 지금의 나와 같으면서도 달랐다.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이 사람과 함께하는 게 맞는 걸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든다. 그 문장을 쓴 날짜는 이혼하기 1년 전이었다. 이미 그때부터 나는 알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다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다. 일기장을 덮으며 나는 생각했다. 그때의 나에게 지금의 상황을 말해준다면 뭐라고 할까? 10억을 준다는데 받아야 할까? 아마 그때의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그 돈이 정말 필요한 건지 아니면 그냥 받고 싶은 건지 먼저 생각해봐. 맞는 말이었다. 나는 이 돈이 필요한가? 아니, 필요하다는 건 분명하다. 누구에게나 돈은 필요하다. 그러나 이건 단순히 필요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건 선택의 문제였고 그 선택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는 문제였다. 며칠 뒤 나는 다시 전 시어머니에게 연락했다. 만나고 싶다고 했다. 이번에는 내가 먼저 제안했다. 그분은 흔쾌히 응했고 우리는 다시 같은 찻집에서 만나기로 했다. 약속 날이 다가왔다. 그날 아침 나는 유난히 긴장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여전히 확신이 없었다. 그러나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다. 이 문제는 언젠가는 끝내야 했고 그 끝이 지금인 것 같았다. 찻집에 도착했을 때 그분은 이미 와 있었다. 이번에도 창가 자리였다. 우리는 짧은 인사를 나누고 앉았다. 차가 나왔고 우리는 잠시 침묵했다.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필요한 시간처럼 느껴졌다.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줄 알았어요.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어갔다. 솔직히 아직도 확신은 없습니다. 그분은 아무 말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내 말을 들었다. 그 돈을 받는 게 맞는 건지, 받으면 제가 무엇을 감당해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말을 하며 나는 내 목소리가 떨리는 걸 느꼈다. 감정이 올라오고 있었다. 그래도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분이 나를 바라보았다. 저는 그 돈이 필요합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동시에 이 돈을 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말을 이었다. 이건 단순히 돈이 아니잖아요. 이건 어떤 정리 같은 거잖아요. 그분은 조용히 말했다. 맞아요.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주었다. 이건 돈이 아니라 관계의 정리였다. 끝났다고 믿었던 것을 진짜로 끝내는 과정이었다. 혹은 끝내지 못한 것을 인정하는 과정이었다. 나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물었다. 만약 제가 이 돈을 받는다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분은 잠시 생각하더니 담담하게 대답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당신은 당신 삶을 사시면 돼요. 그 말은 단순했지만 동시에 복잡했다.
정말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까? 나는 확신할 수 없었다. 그날 찻집을 나서며 나는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그분은 재촉하지 않았다. 그저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라고 말하며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거리는 여전히 평온했고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 그 풍경 속에서 나만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길었다. 발걸음이 무겁지는 않았지만 어딘가 느렸다. 마치 목적지에 도착하는 걸 미루고 싶은 것처럼.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섰을 때 나는 익숙한 정적을 느꼈다. 아무 소리도 없었다. 냉장고의 낮은 웅웅거림, 창밖에서 들리는 희미한 차 소리. 그것들만이 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나는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보았다. 이 집에서 혼자 산지 얼마나 됐을까? 10년도 넘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이제는 익숙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TV를 보고 혼자 잠드는 일. 처음에는 외로웠지만 이제는 편했다. 아니, 편하다고 믿고 있었다. 그런데 가끔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정말 괜찮은 걸까?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답은 항상 같았다. 괜찮아. 이게 내 삶이야. 그러나 그 답이 진심인지 아니면 그냥 스스로를 설득하는 말인지는 알 수 없었다. 며칠이 지났다. 나는 평소처럼 살았다.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집안을 정리하고 저녁을 먹고 잠들었다. 그러나 모든 순간 속에 그 질문이 따라다녔다. 10억을 받을 것인가? 거절할 것인가? 그리고 그 선택이 내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어느 날 오후 나는 다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이번에는 결혼식 사진도 있었다. 흰 드레스를 입은 나, 정장을 입은 그, 웃고 있는 두 사람. 그때 우리는 행복했을까? 사진 속 표정만 보면 그런 것 같았다. 그러나 사진은 순간만을 담는다. 그 순간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알 수 없다. 나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덮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그때의 나에게 지금의 선택을 맡긴다면 어떻게 할까? 아마 받으라고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생각하라고, 감정에 휘둘리지 말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나는 그렇게 단순하게 결정할 수 없었다. 나이가 들며 나는 돈보다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자존심, 독립성,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믿음. 그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했다. 그리고 그것들을 잃는 순간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채울 수 없을 것 같았다. 일주일쯤 더 지났을 때 나는 결정을 내렸다. 정확히는 결정을 내리지 않기로 했다. 아직은 아니었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했다. 나는 전 시어머니에게 다시 연락했다. 조금 더 시간을 달라고 했다. 그분은 이해한다고 했다. 급하지 않으니 천천히 생각해 보라고 했다. 그 말이 위로가 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부담이 되기도 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결정은 더 어려워질 것 같았다. 겨울이 깊어지고 있었다. 날씨는 점점 추워졌고 거리는 한산해졌다. 나는 두꺼운 외투를 입고 산책을 나갔다. 공원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나무는 완전히 잎을 떨어뜨렸고 바닥에는 마른 낙엽만 남아 있었다. 벤치에 앉아 주변을 바라보며 나는 생각했다. 계절은 항상 돌아온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고,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온다. 그리고 다시 겨울이 온다. 삶도 그런 것 같았다. 끝났다고 생각한 것들이 다시 돌아오고, 정리됐다고 믿었던 것들이 다시 흔들린다. 그것은 불편하지만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인지도 모른다. 완전히 끝나는 것은 없다. 다만 다른 형태로 남아있을 뿐이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다시 봉투를 꺼냈다. 10억? 그 숫자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변하지 않았고 사라지지도 않았다. 나는 종이를 오래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다시 봉투에 넣었다. 아직은 아니었다.
아직은 이 질문에 답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다. 꿈을 꿨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다만 깨어났을 때 조금은 편안한 기분이 들었다. 결정을 내리지 않았지만 그것도 하나의 선택이라는 걸 받아들였다.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다. 완벽한 답을 찾지 못해도 괜찮다. 삶은 항상 명확하지 않고 선택은 항상 어렵다. 그것이 사는 일이다. 며칠 뒤 나는 평소처럼 장을 보러 나갔다. 시장은 사람들로 붐볐고 상인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다. 나는 익숙한 가게를 돌며 필요한 것들을 샀다. 계산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문득 생각했다. 이 평범한 일상이 어쩌면 가장 소중한 것일지도 모른다. 큰 결정, 큰 사건, 큰 변화. 그런 것들이 삶을 정의하는 것 같지만 실은 이런 순간들이 삶을 채운다. 장을 보고 밥을 먹고 잠을 자고 다시 하루를 시작하는 것. 그 반복 속에서 우리는 살아간다. 집에 도착해 짐을 내려놓으며 나는 봉투가 놓인 서랍을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여전히 10억이라는 숫자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숫자는 내가 결정을 내릴 때까지 그곳에 남아있을 것이다. 나는 언젠가 답을 찾을 것이다. 받을지 거절할지, 그리고 그 선택이 옳았는지 그른지는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지금은 다만 이 질문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창밖을 바라보니 해가 기울고 있었다. 하루가 또 지나가고 있었다. 나는 커피를 끓이고 소파에 앉았다. 따뜻한 잔을 손에 들고 조용히 숨을 쉬었다. 이 순간이 나쁘지 않았다.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때로는 외롭지만 그래도 나는 살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끝난 관계는 정말 끝난 것일까? 돈은 관계의 사과가 될 수 있을까? 받는 순간 무엇을 잃게 될까? 이 질문들에 나는 아직 완전히 대답하지 못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도 쉽게 답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한다. 어쩌면 답은 없는지도 모른다. 다만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이 질문들과 함께 살아간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조금씩 우리 자신을 이해해간다. 나는 아직 선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언젠가는 선택할 것이다. 그때가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순간이 오면 알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나는 이 질문을 안고 살아갈 것이다. 불편하지만 피할 수 없는 이 무게를.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삶이다.